음. 리처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아시다시피 1962년생이에요. 그래서 대학 학번으로는 81학번, 그죠? 81학번이니까 586 세대의 앞쪽이라고 생각합니다. 586 세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내가 운동권 학생이었던 거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그 당시에 대체 뭘 공부했는지 그걸 좀 내가 소개해 드리면은 이거를 공유해 줘야 되나? 네. 그러면 화면 공유. 그때 당시에 커리큘럼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 이건데 에, 잘 보여요? 더 크게 해줄까? 네. 음. 보이세요? 아, 네. 그래서 뭐 1학년 때 입학하면은 뭐 인문과정,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가, 뭐 페다고지, 뭐 한원상 교수가 쓴 민중과 지식 이런 거 우리 그때 많이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경제사 이런 걸 이제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이에치카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고. 페다고지는 이제 남미에서 그 게릴라 활동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교육학에 대한 거예요. 민중교육론. 경제사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막스주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세 자본제, 현세 사회주의, 미래 공산주의로 가는 역사의 이행이라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거 공부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잠시 네. 화면 공유가 되는데 잠시만요. 됐어? 되고 있어? 됐어?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고정 경제학 정반대되는 게 이제 정치 경제학인데 정치 경제학 철학사 유물론 철학 이런 거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정치 경제학 그뭐 교과서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이게 1, 2, 3, 4 이렇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책들이 다 어디서 만든 거냐면 소련에서 만든 거예요. 소련 공산당에서. 그러니까 거기 소련 공산당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근데 그거 다 번역해서 읽은 거죠. 아까 말한 해방전후사, 근현대사 연구 이런 책 읽었고 또 한국 전쟁의 기원, 6.25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공부하죠. 그래서 6.25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 민족 해방 전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뭐 공부하냐면 혁명사 공부합니다. 혁명사.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 중국 혁명사, 뭐 베트남 혁명사, 쿠바 혁명사 이런 거. 그다음에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공산당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 실패한 거 이런 거 쭉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에, 그 막스 레닌주의에서 막스와 레닌의 저작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닌의 저작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국가와 혁명, 뭐 대통령 실천론, 모순론 이런 거 그때 다 공부했습니다. 또 철학, 유물론 철학. 그래서 이것도 뭐 세계 철학사라 그래서 원, 투, 쓰리 나온 거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만든 이런 책들 공부했어요. 칼막스의 책, 수필들, 뭐 헤겔 법철학 비판 소설부터 해서 막스가 쓴 것들 이런 거 다 읽고 공부해요. 공산당 선언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자본론, 자본론. 그래서 자본론 아예 공부하고, 레닌의 책 아까 말한 거 이런 거 다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대학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시간 낭비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하여튼 내가 학생운동 이렇게 하다가 91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장신대 와서 신대원 하고 91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내가 유학한 기간이 16년이야, 16년. 16년 동안 내가 학위 3개 마치고 담임 목회 3년 반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내가 우리 학교 기숙사 말고 사택이라 그러지 교수 사택 그래서 사택에서 이제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하루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우리 애 엄마가 뭐라냐면 여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 그런 거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그 사택에 다른 사모님들이나 혹은 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커피숍에서 이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 대화가. 왜 어떤 면에서 대화가 안 되냐 했더니 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자기랑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완전히 지금 뭐 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좌편향돼 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여기서 키워도 되겠냐. 나보러 학교 그만두고 다시 미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나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학교 그만두고 다시 미국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 내가 이 어느 날 테레비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거 공유할 때 뭐 특별히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 거니? 예. 혹시 이렇게 공유하면 안 돼? 그거 누르신 다음에 공유? 여기 누르신 다음에 그냥 화면 자체를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그건데 여기다가 잠깐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거 그치? 이게 뭐냐면은 2013년이야. 2013년도에 생기고 네. 왜? 화면 보고 들어가게 지금 안 있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됐어? 화면 보는 게 어떻게 공유가 되나? 접하게 됐어. 하시기 편하게. 그냥 화면 자체를 그냥 공유하시면 화면 자체를 그냥 공유하신 그래? 다음에 되나? 잠시만요. 있어요. 떴어요. 위에 이걸 음. 네. 그래서 이게 2013년도인데 이제 텔레비 뉴스가 나온 거야, 뉴스. 뉴스에 홍진단 내란 음모 사건이라 그래서 이게 딱 떴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석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진당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합정동에 있는 카톨릭 성당 지하실에서 소칭 RO 모임이라 그래. RO 모임을 가진 거야. 근데 RO가 뭐의 약자냐면은
레볼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이라 그래서 혁명가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 몇 명의 혁명가들이 모였냐면은 130명이 모인 거예요. 130명. 130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직원들이 어떻게 뭘 하면 좋겠느냐 그걸 논의하는. 근데 이 130명은 각자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혁명가라는 사람들 다 자기 조직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130명이 모였는데 그날 이제 누군가가 사실 이중 스파이처럼 해가지고 회의 내용을 다 녹음을 해온 거야.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돼서 다 기소돼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해산됐는데 에, 그 내용이 이제 뉴스로 나온 거야. 뉴스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뉴스를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사과 먹으면서인가? 사과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란 거지. 왜 놀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가 학생 때 활동도 했지만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또 학교 휴학하고 나가서 조직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때 했던 활동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조직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혁명사를 공부하면은 혁명 운동은 항상 뭐에 시작하냐면 공산당을 만드는 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공산당을 만들자.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공산당 만드는 거는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앙위원회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부터 만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조직을 쫙 해서 들어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혁명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이라 그러는데 사업을 할 때는 절대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철저하게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하고 실명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사업 안 하는 게 원칙. 보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다 가명 써요. 가명. 가명 쓰고 실명을 절대 안 씁니다. 그리고 개인 인적사항, 뭐 형제가 몇이냐, 집이 어디냐 이런 걸 일체 서로 묻고 대답하지 않는. 우리가 그 보안 교육이라 그래요. 보안 교육을 다 해가지고 우리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모임을 할 때도 1대1로 만나거나 3명까지 만나는 건 오케이. 근데 4명, 5명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4명, 5명 이렇게 많이 못 만나게 한다 말이야. 근데 이 아로 모임은 몇 명 모였다고 그날? 130명이 모인. 근데 130명이 모일 때 7명으로 모인 거예요. 4명이 아닙니다. 7명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 명찰 다 붙이고 모인 거예요. 한 자리에서. 이건 뭐냐면은 보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얘네들이 보안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이 아니야, 절대로. 얘네들이 자칭 레볼루셔너리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자기 개인 조직 다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철저하게 보안 교육 받고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지 다 아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도자급인데 13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어. 그 내가 놀란 거야. 근데 왜 그러면 얘네들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실명으로 했느냐.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은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세 판단이라는데 이 정세 판단은 항상 크게 보면은 혁명의 간족이와 만족이라. 이 간족일 때는 지하로 들어가고 만족일 때는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혁명이 무르익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논의한 내용이 뭐야?
각자 임무 분담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는 전화국 가서 그거 테러하고 사보타지해서 그 전화국 망가뜨리고 누구는 철도 시설 폭파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수도 상수도 수자원 있는 거 우리 학교 뒤에 배수지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뭐 약 같은 거 풀고 막. 그래갖고 그날 밥통으로 이게 압력밥솥으로 폭탄 만드는 거 그거 여기서 다 지시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사제 권총 만드는 법 그것도 그날 토론했다는 거야. 거기서 시범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쫙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 2013년대 13년도인데 2013년도에 이미 혁명의 어떤 에, 시기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 상황까지 가 있는 거야. 거꾸로 보면. 근데 얘네들의 그 정세 분석이 정확했느냐, 부정확했느냐.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정확했다고 봅니다. 내가 원래 이 조직 활동할 때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 정세 분석하는 사람이야. 내가 전세 분석하는 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조간신문부터 해서 쫙 모아가지고 그 전날 석간까지 해서 다 읽어요. 다 읽고 오늘의 정세라 해서 그걸 다 분석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매일같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되기 막 직전에 막 한참 시위하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나도 그때 나가서 반대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편 사람이 이 좌파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정세 분석한 거를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돌린 적이 있어. 우리가 그 한동안 그 읽어봤다고. 근데 얘네들이 정세 분석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매일매일 같이 지시사항.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정세 판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 보면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진당이 2012년도에 19대 국회에 진출했죠. 국회의원 돼서 통합진보당 애들이 몇 명 진출했습니까 그때? 열 몇 명 들어갔다 국회의원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국방위원회까지 들어갔어. 국방위원회 그 군사 기밀도 애들 다 열람하는 거야. 그때. 결국 통진당 해산됐죠, 그죠?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동안 한 일을 이렇게 보면은 황당한 거야. 예? 얘네들 뭐 엄청난 애들이지 사실. 근데 얘네들이 찐 주사파야, 찐 주사파. 여러분 주사파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등장한 거는 1985년도 겨울부터입니다. 12월 달. 내가 왜 그걸 아냐면은 내가 군대 갔다가 85년 12월 12일에 제대를 한 거야. 소위 말하는 12.12 사태 날이지. 내가 딱 제대하고 오니까 내 친구들이 바로 전화가 왔어.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한테 이런 노란 봉투에다가 문건이라 그래. 문건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심심할 텐데 이런 거 좀 읽어보라고 준 거야. 그래 받아갖고 집에 와서 이제 쫙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있는 문건들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서인 거야. 왜냐하면은 85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운동권에서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면은 독재 파쇼 정부야. 예? 전두환 정부. 이게 주적이야. 근데 이 문건에서 뭐라 하냐면은 독재 파쇼 이런 정권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미제국주의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얘네들은 반제국주의라 그래서
그거를 엔타이 임페리얼리즘 반제국주의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AI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AI하고 틀려.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때 AI는 반제 그룹이라 해. 반제 그룹. 그리고 이런 문서를 반제 문서라고 했어. AI 문서라고. 근데 이 문서를 읽어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쇄 상태가 매우 조잡해요. 물론 우리가 카피에 카피를 해서 인쇄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원본 자체가 인쇄 상태가 안 좋더라. 두 번째 뭐냐면 읽어보니까 남한에서 안 쓰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알았지. 아, 이거는 남쪽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다. 북쪽에서 만든 문건이네. 근데 이게 왜 서울대 운동권으로 들어와 있나? 예. 나는 그때 이제 뭐 조총련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총련 통해서 이런 문건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 해 방학 동안에 서울대 운동권 조직 전체가 다 이 AI 문서를 다 읽었어요. 공부를 한 거야. 학습을 다 한 거고. 3월 달에 계약을 딱 했는데 86년이지. 86년 3월에 계약했는데 3월 말에 뭐가 있냐면 대학 2학년 남학생들 전방부대 입소가라는 게 있어. 그때는 2학년 남학생들이 전방부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아요. 전방부대에서. 그러면 군대 한 달 반을 빼주는 거야, 현역에서. 그래서 나도 그때 갔다 왔었거든. 근데 이제 86년이니까 몇 학번이야? 84학번들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84학번들, 85학번들이. 85학번들이 이제 2학년이 입소하는 날인데, 그날 시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다 우리는 비상 걸려서 시위할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10시쯤 됐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냐면, 신림 사거리에서 서울대 2학년 아이들 2명이 그 자리에서 분신 자살했다. 신림 사거리에서 휘발유와 신나를 끼얹고 그 자리에서 불을 붙였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둘 다 죽었어. 근데 걔네들이 죽기 전에 외친 구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구호가 그날 서울대 캠퍼스에서의 시위 구호야. 시위 구호가 뭐냐면은 양키의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 그게 그날 구호. 그래서 서울대 역사상 시위하면서 양키란 말이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시위는 누가 조직했겠어? 이 AI 그룹에서 한 거야. 그날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거의 뭐 다 학교 반 정도 때려 부릴 정도로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보도블록 다 켜가지고 막 던지고 막 그날 하여튼 하루 종일 싸웠어. 근데 여하튼 시위가 끝나고 4월, 5월이 갔는데 그때부터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주체사상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체사상.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AI 그룹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뭐야? 주체사상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NLPD 할 때 NL이 그래야 되잖아. 그지? NL이 뭐야? NL이 민족해방. 민족해방 노선. 그러니까 주사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주사파인 거야. AI 그룹이. 그 얘네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주체사상 얘기를 시작했어. 주체사상. 그래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공부해야 된다고. 어. 그래가지고 그 해 이미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운동권 조직의 한 70%가, 학생운동 조직의 70%가 주사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 PD, 원래 PD는 뭐야? 막스 레닌주의가 PD야. 나 같은 사람은 원래 PD 쪽에 가깝지, 이제. 근데 PD 쪽은 소수가 되는 거야. 20, 30%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도 조직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뭐 노동운동, 그다음에 사회운동, 또 기독교 운동 이쪽에도 주사파들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 주사파들이 원래 제일 많은 학번이 84, 85, 86 이쪽이에요. 근데 나는 8일이니까 81, 82, 83 쪽에도 일부 학생들이 주사파로 넘어갔어요. 그 얘네들이 조직을 장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7, 8학, 70년대 학번들 선배들이
있는 데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7년도, 88년도에 걸쳐서 노동운동도 전부 다 주사파가 장악하고 선배들 다 밀려난 내 친구들 중에 비주사파 애들로서 노동운동하러 들어갔던 애들은 다 밀려났어요. 다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에, 나는 그때 이제 86년도 1학기 다니고 내가 학교 휴학하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조직 활동을 시작했는데 에,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중에 알고 보니까 토론을 하는데 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니까 팍팍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래갖고 이제 따로 우리가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수상하다. 주사파로 넘어간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에, 결국 토론을 통해서 애들 자백을 받아냈어. 근데 이 주사파 애들이 우리 조직에도 이제 침투해 들어왔는데 주사파 애들이 조직에 침투해 들어오면요. 애들이 그 조직을 만약에 장악하면은 장악하는 걸로 끝나는데 장악이 안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에 우리 명단을 넘겨요. 그 정도로 애들이 악랄한. 그래서 한 달을 싸웠어, 한 달을. 한 달을 싸웠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거를 사상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때 줄여서 사투. 86년, 7년에 사투가 있었는데 그 사투가 뭐냐면 사투는 기본적으로 극체사상과 막스레닌주의를 따르는 양쪽 세력이 싸우는 걸 사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사투가 전반적으로 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 조직 안에서도 사투를 해야 되는 거야. 사투를 하는데 원래 막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막스레닌주의의 이런 논리와 이런 이론은 주체사상 같은 거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스레닌주의가 유물론인데 주체사상은 유물론이 아니야. 내가 유물론에 대해서 내일 이제 특강할 건데 내일 모레 유물론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그 인본주의야. 휴머니즘이다. 머티리얼리즘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모든 사상 투쟁에서 대부분 사상 투쟁에서 부사파가 승리하고 이 막스레닌주의자들이 결국 패배하고 조직을 빼앗겨요. 조직을 빼앗긴다는 말은 후배들을 빼앗기는 거야. 후배들이 저로도 가버리고. 근데 어느 대목에서 이 사상 투쟁에서 이 주체 사상 NL파가 승리하냐면 혁명 전략이라고 해요. 혁명 전략. 혁명 전략을 놓고 토론하면은 우리가 다 져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혁명 전략이 뭐냐면은 뭐야? 혁명 전략. 무장 투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무장 투쟁을 하면 광주 사태 있지. 무기고 털어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무장 봉기하는 이런 종류의 무장 봉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장 봉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혁명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조선 혁명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너희들의 혁명 전략은 뭐냐 해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뭐라 그래? 비웃는 거야. 어, 그런 비현실적인 혁명 전략 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하려느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광주 사태 안 봤냐. 광주 사태 때 시민들이 무기고 털어서 무장하고 했지만 정규군이 진압하러 들어왔을 때 못 당해낸다. 더구나 우리의 주적은 미국 제국주의다. 미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우월한 군사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해서 혁명에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뭐라 대답하냐면 우리는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북쪽에 있는 무력이 뭡니까?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을 동원해서 남한 해방 혁명을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다. 그게 자기들의 기본적인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얘네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북조선 노동당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력하에 이 혁명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길이 갈린다. 근데 그 대목에서 운동권 내부 논쟁에서는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냐면 주사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다 글로 가고 조직 뺏길. 그렇게 해서 주사파가 다수 그룹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사파 애들이 어느 정도로 북한을 추종했냐면 86년도 2학기가 되면 가을 학기가 되면은 서울대 학생회관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동아리방이 쫙 있고 거기에 동아리별로 다 모이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은 일단 동아리방에 가서 책가방 놓고 하루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아침에 친구들 선배 후배들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잖아. 아침 인사가 뭔지 알아? 아침 인사가 뭐냐면 어젯밤에 들었어? 이게 아침 인사. 뭘 들었겠? 뭘 들어? 대남 방송 들었냐? 대남 방송. 구국의 소리 뭐 이런 거. 북한 쪽에서 하는 방송. 그래서 그 대남 방송을 86년 2학기 때부터 애들이 청취하는 거야. 밤마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뭐 바빠가지고 나 못 피곤해서 잤다. 그러면은 들은 애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어젯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근데 오후 시간이 되면은 학교 안에 그 전날 밤에 대남 방송 내용 요약본이 프린트가 돼서 쫙 돌아요. 못 보는 애들 보라고. 그게 86년입니다. 87년도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87년부터 이게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시내에서 가두투쟁하고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6월 항쟁이라는 게 성공한 건데 이 6월 항쟁을 누가 기획해서 했는지 알아요? 주사파들이 한 겁니다. 얘네들이. PD는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PD는 이거 안 하다가 주사파들이 막 하는데 처음에 비난했어. 근데 얘네들이 막 하는데 이게 성공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늘고. 그 나중에 PD도 합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6월 항쟁은 기본적으로 주사파가 주도가 돼서 6월 항쟁을 한 거고 그 항쟁에 승리함으로써 얘네들은 민주화 투사 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이틀을 획득한 거야. 얘들이 주사파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민주화 세력이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본질은 뭐다? 사실은 주사파다, 주사파. 그래서 88년에 되면은 하여튼 뭐 노동운동까지도 포함해서 다 주사파들이 완전 장악한 거야. 기독교 운동까지. 여러분 김영환이라는 사람 알죠? 응? 김영환이. 김영환이 누군지 알아? 이 사람? 김영환이가 주사파 대부라는 사람이야. 이 김영환이는 나보다 서울대 학부는 1년 적은데 얘가 NL의 그 핵심이었어. 그래갖고 얘가 감철 서신이라는 그 문서를 써가지고 이 주사파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근데 얘가 이제 88년도에 남파간첩이랑 만나요. 그리고 남파간첩이랑 만나서 북조선 노동당에 입당합니다. 김영환이가. 91년도에 잠수정을 타고 북한을 방문하는 거야. 2번 갔어, 2번. 가서 누구 만나냐? 김일성 만났어. 김일성 면담하고 주체사상 이론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에, 그런데 얘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했냐면 가서 주체사상 이론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걔네들이 주체사상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죽어라고 공부해서 다 아는데 얘들이 주체사도 잘 모르고 두 번째는 북한 사회를 보니까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품고 그냥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91년도에 돌아올 때 북한 김일성이가 공작금을 줘요. 달러로. 응. 뭐 10만 불인가 하여튼 몇십만 불 돈을 줘.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서 김영환이가 이 남쪽에서 작업을 해서 만든 지하당이 뭐냐면 민혁당이다. 민혁당. 민혁당이라는 조직은 김영환이가 만든 거야. 그런데 김영환이가 97년이 되면은 민혁당을 자진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혼자서 막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 동지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양심상 나는 더 이상 주사파 못하겠다. 그래. 어. 그래서 자기는 이 민혁당을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조직들은 다 해산을 한 건데 에, 문제는 해산을 안 한 조직이 있는 거야. 이게 민혁당 조직인데 민족민주혁명당이지. 여기 김영환이가 중앙위원장이잖아. 근데 이 밑에 각 지역위원회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다른 조직들은 다 해산에 동의했는데 경기 남부위원회는 우리는 해산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이석기 조직. 그러니까 이 통진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은 바로 이 경기 남부위원회의 이 조직이 만든 정당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하 조직으로 계속 유지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거야. 경기동부연합. 그러니까 언론에서 경기동부연합 그러면 성남시를 거점으로 해서 서울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들이 중심이 된 주사파 조직입니다. 이게. 이석기가 대표죠. 근데 이 경기동부연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경기동부연합이 이재명이랑 연결이 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원래 이재명이는 중앙대 법대 출신이지 8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에, 편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그래갖고 학번이 좀 불분명해. 하지만 하여튼 졸업은 86년에 했는데 이재명이는 대학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주사파냐 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학생이에요. 근데 졸업한 다음에 고시 합격하고 89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성남에서 한 거예요. 성남에서. 그런데 2005년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2005년 이전까지 뭘 했냐면 민변 있지 민변. 민변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그 좌파 조직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 근데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뭘 결심하냐면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가가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에 가입하는데 언제 가입하냐면 여름에 가입해. 2005년 여름에 열린 우리당 가입했는데 가을에 이재명이가 평양을 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평양은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그 당시에 통일부의 허락 없이는 북한 방문 못 가는 거야. 그때 통일부 장관이 누구냐면 정동영입니다. 지금도 정동영이가 통일부 장관이지. 그러니까 그때 정동영이가 이재명이 북한 가는 거 오케이 도장 찍어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재명이한테 얘기하고 북한이랑 다리 놔줘서 한번 다녀오시죠 하고 다녀온 거야. 그냥 지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래서 평양 공항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예, 만경대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아마 만경대 가는 길이고 이건 대동강에서 찍은 사진 안내원이랑 대동강 가면서 찍은 사진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 김일성 생가 맞습니까? 네, 생가.
생각 가서 찍은 사진. 이거는 그 그냥 운동장에서 이거 체정 같은 거, 카드 섹션 하는 거 찍은 사진. 이거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 같고, 이거는 아마 김일성 대학 아닌가? 대충 그럴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방문 코스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 가을에, 그러니까 아까 이 계절을 보면은 대동강 이 장변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게 풀밭이 누렇잖아. 이 가을이란 말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여름에 열린우리당 입당하고 가을에 평양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성남시장에 도전을 해요. 근데 그때 낙선해. 2006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10년도에 재도전합니다. 그때 성남시장에 당선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김미희라는 여자가 그 당시 민노당인데 이 민노당은 그때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고 있을 때인데 김미희는 원래 경기동부연합의 랭킹이 높은 여자예요. 이게 낮은 여자가 아니야. 근데 김미희가 성남시장을 나왔었다. 근데 이재명이가 나중에 출마를 결심하고 출마를 했는데 그때 김미희가 자진 사퇴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재명이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선거운동으로 나가.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김미희를 야, 너 사퇴하고 우리 이재명이 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정도냐면 이석기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석기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겠어? 얘네들은 처음부터 북한이랑 연결돼 있는 애들이었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지령이 내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김미희가 사퇴한 겁니다. 그 사퇴하고서는 얘네들이 선거운동을 해줘요. 선거운동 해주는데 나중에 이 통진당 해산됐을 때 그때 수사 기록을 내가 쭉 보니까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 애들이 뭘 알고 있었냐면은 자기들 사업체를 몇 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운동 해주는 회사야. 그거 갖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선거운동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운동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당선됐는데 당선된 뒤에 이 성남시 이 뭐야 시장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김미희가 위원장이야.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경기동부연합 애들이 쫙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남시를 실제로 주사파들이 접수한 거예요. 에, 이거는 뭐냐면은 신문에 나온 건데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성남시장 경기동부연합 의혹 해명하라고 이렇게 기자회견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시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 김미가 가려지네. 잠시만요. 됐어. 잠시만. 뭐 이원을 비롯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10명 안팎을 대구 인수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언론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 청소용역업체 나눔 환경에 포진해 있다. 뭔 말이냐면 이 성남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성남시는 분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분당 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청 커요. 웬만한 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이. 근데 이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에,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지. 그 용역업체를 시에서 이제 하청을 주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주사파 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회사가 꼭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를 만들면 돼.
내가 청소회사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지정해서 하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거는 그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해서 돈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 가로등이 어둡다. 그럼 전구로 갈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시에서 이거 할 때 업자랑 이거 해가지고 지정해서 그 업자가 돈 받고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돈 버는 게 그냥 예, 땅 짓고 헤엄치는 거야. 그 전구 바꿔 끼는 회사 하나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은혜를 갚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공생관계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은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통진당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고 14년도에 내란 음모 사건 터져서 14년도에 통진당이 해산하잖아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가 8년 동안 부텀을 해요. 성남시장. 그래서 8년 동안 이 경기동부연합은 통진당 해산됐지만 문 하나 까딱 안 하고 성남시랑 붙어가지고 계속 해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선되죠. 누가 선거운동 해줬겠어요. 얘네들이 해준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8년 동안 성남시를 다 해먹었는데 이게 해먹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지경을 넓히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를 해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얘네 찐 주사파야. 민혁당 세력 중에 해산을 끝까지 거부하고 조직을 유지해온 찐 주사파 애들이 이재명과 같이 이렇게 12년 동안 성남시 시장 2번, 도지사 1번. 그지?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가. 성남시 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해먹었지만 그중에 제일 크게 해먹었다가 걸린 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죠. 이 대장동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성남시가 소유한 땅에 도시개발해서 건물을 짓는 거야. 상가와 아파트를 짓는데 이거를 성남시가 주도해서 하지 않고 민간업자한테 시켜서 이걸 개발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남시가 토지는 싸게 준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개발할 때 건축업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제 뭐 돈 빌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거 짓고 나간 거야. 그래서 건축업자들은 짓고 나가는 것만큼의 수수료 받고 나갔고 은행은 돈 빌려줬으니까 그 정도의 이자 받고 나간 거야. 그래서 건축업자나 은행은 조사해 보니까 큰 이득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이득을 남겼냐면 그 개발 민간업자들이 큰 이득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부터 개발할 때 성남시는 개발 이익을 일부분 환수하고 나머지를 환수하지 않겠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땅에다가 집 지어서 이익을 생기면은 성남시가 가져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돈을 안 가져갈 테니까 너희가 다 먹어라. 처음부터 이렇게 판을 짜준 건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 민간업자들이 누구냐면은 하천대유 천화동이 그 말 들어봤지? 이게 다 민간업자들 말하는 거야. 결국 천화동인 1번부터 7번 얘네들이 민간업자로 들어와서 돈을 벌어먹고 나갔는데 돈을 얼만큼 벌어먹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만배 1번 1억 46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465만 원은 빼고 그냥 기억하기 좋게 1억을 투자했다고 치면 배당금이 얼마냐면 1208억이야. 와, 그러니까 수익률이 1200%가 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김만배 가족 두 번째 이호는 872만 원, 이 1000만 원도 안 되지. 1000만 원 투자했다고 쳐. 근데 배당금이 얼마야? 101억이야, 101억. 와, 1000배입니다, 1000배. 와, 네, 더 많지, 1200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먹은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남욱이 무죄 판결 났죠. 남욱 변호사. 무죄 판결 났고, 김만 배우고 뭐고 지금 다 풀려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좋아도 1200%의 수익률이 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야. 처음부터. 근데 이게 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이는 끝까지 자기 책임 없다고 지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야 성남시는 우리 이익 안 가져갈게 너희가 다 먹어 이렇게 할 때 이 지시를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한 거야. 성남시 도시개발본부장한테.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장한테 구두로만 지시하고 본부장이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재명이는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그러고 딱 빠지는. 그러면 물증은 없잖아. 서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이거 하면 되잖아. 증언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죽어요. 6명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이거 관련.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나한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죄입니다. 그런 게 있죠. 예, 우동규도 있지만 하여튼 그건 빼고. 우동규도 사실은 그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 얘네들이 무죄로 나오는 거는 왜 무죄로 나오냐면은 얘네들은 시가 정해준 대로 성남시가 정해준 대로 자기들은 했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죄 판결 나.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2005년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첫 번째 도전하기 전에 뭘 했냐면 성남시에서 변호사 시절에 참여연대, 성남 참여연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분당 백궁 정자지역 용도 변경 회 의혹을 제기하고 분당 파크뷰 흑해 분양 사건 이거를 파헤치는 일을 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이때 이 건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파악한 거야. 땅이 있고 건설업자가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이거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한번 크게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서류 작성 안 하고 구두로만 지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방법대로 해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사건이야? 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대규모 부정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그런 부정 사건으로 돼 있는. 이걸 내가 쭉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핵심이 뭐야?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은 처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김만배나 뭐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 얼굴마담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은행에 이 돈이 가 있다라는 뭐 얘기도 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모른다고 얘기해. 검찰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불법이면 자금 추적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면 다 끝까지 찾아서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추적을 못 하게 돼 있어. 지금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기에 검찰 쪽에.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해봐. 이재명이가 바보입니까? 얘네들 1200배 수익률 올려주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했겠어 정말로? 이면 계약이 있는 이면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무 많이 너는 얼마 먹고 나머지는 나한테 혹은 우리한테
올려주라라고 할 때 그 배후 세력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서운 애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증인 애들 전부 다 자살하고 이렇게 죽어버린 거 보면은 무서운 놈들이 하는 거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결국 경기동부연합이 한 겁니다. 음. 이재명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동부연합이 시킨 대로 했을 겁니다. 얘네들이 이걸 다 해가지고 에, 결국은 자기들의 그 혁명 자금으로 쓰는 거야. 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지. 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원래는 괜찮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인가? 새천년 민주당.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새천년 민주당은 굉장히 괜찮은 정당. 그 당시.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최대 어.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친노와 비노 세력이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에, 분당이 돼요. 그지? 그래갖고 열린우리당 아, 에, 살아있을 때. 나오는데 이 열린우리당이나 새천년 민주당이나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사파 정당이 아닌 거야. 주사파 정당이 아니. 괜찮은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대통령 당선되고 2008년에 열린우리당과 새천년 민주당이 통합해요. 그래서 통합민주당이 돼요. 통합민주당. 그때만 해도 아직 통합민주당은 2007년까지, 2008년까지만 해도 괜찮은 정당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미 FTA가 통과된 거야.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국회에서 비준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다수였어요. 그 단독 처리해서 통과시킨 거야. FTA를 비준한 거야, 국회에서. 그때 야권이,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FTA 이거를 못 막고 힘에 밀려서 이렇게 졌는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2011년도에 야권 대통합이라는 거를 하자. 그래서 12월 달부터 야권 대통합 운동을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깥에 있는 정당이 민노당, 예를 들어 이석기 정당이 그 당시에 통진당이 경기동부연을 장악하고 있는 당인데 민노당하고 통합하자 그러니까 이석기가 싫다 그런 거야. 우리가 왜 너희랑 통합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예, 유시민이 이끌고 있던 국민참여당도 우리는 통합하기 싫다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 대통합, 야권 대통합이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 혁신과 통합이라는 진보 시민단체가 등장합니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단체는 6명의 상임 대표가 있었는데 1번이 이해찬입니다. 2번이 문재인, 그때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야. 3번이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4번이 문성근, 국민의힘 대표, 5번이 이용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윤인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야.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이름 알지? 그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 누구야? 이용선이 모르지. 근데 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해찬이가 만든 겁니다. 이해찬이가 제야에 있는 친노, 뭐 반노 할 거 없이 이 좌파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원내가 아니고 국회 밖에 있는 제야 시민단체인데 제야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1대1로 야권 통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 5번 이용선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용선하고 남윤인순이가 들어간 건데 이건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거든 남윤인순.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큰 세력은 안 돼. 근데 이용선이는 틀려요. 이용선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우리민족 서로운동 돕기 본부장인데 이 사람이에요. 지금도 웹사이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어. 근데 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본부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북한 돕기 운동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달이 되면은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정마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찐 주사파들이 하는 거예요. 정세 분석. 그다음에 뭐 대북 지원 국제회의, 남북 민간 교류 협력 별의별 거 다 해요.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예, 뭐 접경 지역 북북 평화 캠프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 중에 이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내가 안 올렸는데 북한에 농기계 보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랙터 몰고 사당동으로 올라온 사람들 있지? 그 트랙터가 새 거잖아. 왜 새 건 줄 알아? 누가 보내려고 그랬을까? 얘네들이 산 겁니다. 얘네들이 사서 보내려는데 못 보내가지고 새 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당동으로 트랙터 몰고 온 애들이 누군지 알겠어? 주사파 애들이 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민주당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제야에 있는 주사파 본진이야. 주사파 본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커먼 놈들이야. 제야 세력인데 진짜. 걔네들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들어간 거야. 몇 년도 들어갔다고? 2011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쫙 포진이 된 겁니다. 그게 주사파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첫 번째 이거예요.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주사파 출신이 민주당에 들어와 있던 애들 있지. 예? 뭐 누구야? 우상호랑 뭐 또 누구야? 걔네들. 어. 걔네들은 물론 걔네들도 주사파인데 걔네들은 개인으로 들어온 거야. 개인. 임종석이 그래. 임종석이 우상호랑 개인으로 불고 얘네들이랑 틀려. 걔는 개인 플레이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조직사라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민주당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준 게 누구냐면 이해찬이고 이해찬이 당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해찬의 황태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겠어? 이재명이야. 이해찬이가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는 그때부터 민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별명이 이해찬의 황태자였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들어간 다음에 당대표를 누가 하냐면은 한명숙이가 한 거야, 한명숙이. 근데 한명숙이는 어떤 사람이야? 남편이 응? 박선준 성공회대 교수인데 박성준이는 통역당 이것도 지하당인데 통역당 그 저기 하다가 잡혀가지고 다 그 감옥 갔던 사람이야. 여기 통역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신영복이지 신영복. 어? 이거 저기 타미슬인가 뭐야? 그거 북부시 쓴 사람. 어? 어. 그 신영복이. 그래서 박성준이는 거의 얘네들은 거의가 아니고 얘네들은 확실히 간첩이지 간첩. 왜냐하면 통역당 당원이었으니까. 통역당은 지하 조직인데 얘네들도 북한이랑 연결하려고 했던 애들이야. 여하튼 그래서 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할 때 혁신이란 말은 원래 혁명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혁명 대신에 혁신이라는 말 쓰는 거야. 애들이 쓰고 싶은 말은 혁명이야, 혁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4년도에 홍진당이 해산됐잖아. 홍진당이 해산될 때 130명이 아로 모임에 모였는데 그때 구속된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요. 이석기 포함해서. 나머지 126명은 그냥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아로 조직,
얘네들 통진당 세력들은 통진당이 해산된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응? 걔네들이 다 민주당으로. 민주당. 응. 그래서 15년부터 민주당으로 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외부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민주당에 이제 영입이 되는데 걔네들이 결국은 뭐야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2015년도에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달라져가지고 뭐 그때 안철수, 김한길, 뭐 호남 세력들이 다 탈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빈자리 누가 다 채웠어? 어, 홍진당 애들이 다 채워준 거야.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비주사파 세력들은 계속해서 분당해서 나가고 영입하는 세력들은 주사파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 지난번 22년도지 22년도 통상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이가 이낙연이 대표하는 세력들이 다 쫓겨났잖아. 공천 못 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더 이상 아닌 걸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통 옛날에 김대중, DJ, 노무현 세력 이쪽으로 흐르는 정통 야당의 그 호남 세력들은 상당 부분 다 정리돼서 쫓겨나고 그 빈자리를 이 주사파 애들이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날의 친명이라고 하는 세력 있지, 친명. 친명 세력이 누구겠어? 이게 경기도고요. 친명 세력. 네. 걔네들이 지금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 에, 잠깐. 네. 여러분들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말 들어봤어? 나와? 교과서에? 6.15 공동선언은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이 공동선언을 한 거야. 근데 공동선언에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항목이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 이게 6.15 공동선언인데 이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원래 말하던 게 고려 연방 제한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완화된 형태로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이국가 이체제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일국가 이체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국가 이체제지. 그런데 일국가 일체제가 되는 거 북한이 말하는 일국가 일체제는 뭐야? 그 공산화야, 공산화. 공산화, 그지? 그러니까 이국가 이체제에서 일국가 일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은 일국가 이체제라는 거야. 그게 뭐야?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2000년에 가서 이거 사진 찍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2001년이야. 2001년에 충청북도 괴산군 군자산 보람연수원이라는 곳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군 전진대회라는 게 열려. 1박 2일로. 이게 그건데, 이게 뭐냐면은,
NL 계열, 남한에 있는 NL 계열의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만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몇 명 모였냐면 700명이 모인 거예요. 700명. 지도자들만 모였는데 700명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끝나기 전에 9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해요. 9월 태제. 근데 9월 태제는 뭐냐면 그때 9월 달이니까 9월 태제인데 레닌이 1917년도에 4월 태제라는 걸 발표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다 코앞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레닌의 4월 태제인데 그거 흉내내서 자기들은 9월 태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 9월 태제라는 문건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6.15 공동선언 이후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 시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 통일 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조직화를 통해 민족 민주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군자산의 약속이라 그러는데 이 군자산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주사파에서 사상 전환에서 나온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 군자산의 약속은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문을 우리한테 하다라는 그러한 행사였다는 거야. 근데 북한의 지령이 뭐냐면은 앞으로 너희 주사파들, NL 주사파들은 너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중정당을 만들거나 혹은 대중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게 6.15 선언 그 다음에 나요. 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주사파들이 그때 그 지령을 받고 그 군사에서 토론을 한 거야, 토론. 응? 근데 토론을 할 때 어떻게 토론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의 주사파 애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반발했냐면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지하 조직 활동만 했지 우린 대중 무슨 활동 대중 조직 활동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대중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라는 거는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이걸 할 생각도 없다. 근데 북한에서 뭐라 하냐면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중 정당에 들어가라는 거야. 혹은 만들라는 거야, 정당을. 그래갖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거는 우리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반발하는 애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주사파 애들은 뭐야? 북쪽에 있는 북조선 노동당과 협력해서 원래부터 이 혁명사업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여튼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하라면 뭐 해야지. 그리고 헤어진 게 그게 군자살의 약속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 군자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경기동부연합이 2001년도에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지. 2004년도에 얘네들이 민노당을 장악합니다. 민노당을. 근데 민노당을 어떻게 장악하냐면은 민노당이 전국 조직이거든. 그래도 그 심상정이 얘네들이 있던 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누구야, 얘가? 그렇죠. 노이찬. 이런 애들이 다 PD 계열 애들이거든. 얘네들이 갖고 있던 전국 조직이 있는 정당이 민노당인데 민노당을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하는 줄 알아요? 경기도 부연합 애들이, 부사파 애들이 민주당 사.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집을 옮기든지 사업체로 옮겨요. 왜냐하면은 그 정당의 지역 조직, 응? 지구당을 장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의원이 나가서 정당 대표를 선출할 때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수십만 명이 민노당 지역 조직으로 쫙 들어가서 다원가입을 하는 거야. 상상됩니까?
무서운 애들이야. 예를 들면은 집을 옮기기 힘들면은 그 동네에 만화가게라도 하나 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지역에 내 주소가 있고 다원가입이 되는 거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역으로 쭉 들어가요. 그 결국 어떻게 돼? 모든 지역 조직을 주사파들이 다 장악할 때. 그게 2004년이야. 그때 노희찬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당권파는 종북주의다. 이런 말을. 종북이란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썼냐면 노희찬이가 쓴 거야. 얘들이 당권을 빼앗긴 다음에 억울하니까 뭐라 하냐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네들 주사파야 그 얘기야. 우리 당권 빼앗겼는데 이 자식들이 주사파인데 우리 치고 들어와서 당권 뺏어갔어. 그런 거야. 아유, 알고도 다니. 그래갖고 이석기 얘네들이 올라가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이 투표 과정에서 부정투표라는 거야.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갖고 뭐 그때 뉴스에도 나왔지. 막 머리끄댕이 막 잡고 막 싸우고 그런 거. 얘네들 전당대회 할 때. 그래가지고 개망신하고 할 수 없이 경기동부연합이 철수합니다. 민노당에서. 근데 여러분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에 왜 들어갔어? 군자산의 약속 때 북한 지령이 뭐라고? 3년 안에 대중조직, 대중정당에 들어가거나 만들라는 거야. 근데 들어간 거야, 이번엔. 들어갔는데 실패한 거야, 장하게. 그래서 만든 게 뭐야? 통진당입니다. 통진당. 통진당은 만든 거야. 우리가 아예 만들자. 그래가지고 민주당이랑 선거 때 지역 나눠 먹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14명인가 들어갔지. 성공한 거야. 대성공이야. 그것도 뭐야? 북한 지령이 한 겁니다. 얘네들은 충실하게 북한 애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통진당이 해산됐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군자살의 약속, 어? 북한의 지령인데 대중정당에 침투해서 장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얘네들은 통진당 해산한 다음에 포기했겠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어디 들어간 거야? 지금 민주당 들어간 거야. 민주당을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 통진당 애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한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들은 에, 찐 주사파, 찐 주사파 애들이고 아까 혁신과 통합에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통일운동 세력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범민련이라 그래. 전국연합 범민련이라 그래서 얘네들도 전국 조직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밀고 들어가서 첫 번째 민주당 장악하고 두 번째 통진당 애들이 들어갔는데 애들 두 그룹이 결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성남의 이 경기동부 연합 애들은 완전히 지네들끼리 똘똘똘똘 뭉쳐있는 애들이 걔네는 지역 조직이야. 근데 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 이쪽 애들은 막 통일 운동하는 애들은 전국 조직이고 굉장히 애들은 세련된 애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내부적으로 딱 장악하고 있는. 얘네들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뭐 다른 데서도 강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9시 13분인데 질문. 네. 음, 그러면 그때 노회찬이 종북주의다라고 했을 때, 음. 그러면 그쪽 정의당 내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사전에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이사해가지고 그쪽 지역구에다가 자기들 표 몰아서 원하는 거기 당협위원장 이런 거 세워가지고 자기들 장악하려는 패턴인데, 그걸 사전에 그 지도부, 기존에 있던 지도부에서 그걸 알고 방어를 한 거예요. 방어 못해. 방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지. 왜냐면 밀고 들어오는데 쪽수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해? 그 룰을 개정해가지고. 에이, 안 돼. 그러면 그 부정 왜냐면은 걔네들이 그
지역구로 이사까지 하면서 당원 가입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조직이 다 들어오는데 감당 못해. 내가 얘기했잖아. TD랑 NL 계열은 그 인구 분포로 보면 7대 3이라니까. 그리고 PD 계열은 정치판을 다 떠났어. 아, 근데 얘네들은 조직으로 계속 남아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성공하는 게 맞았는데 음. 마지막에 부정선거 걸렸잖아. 그거는 이제 나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선거 개표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시민인가 그때 누가 뭘 폭로했어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 예. 근데 걔네들이 그때부터도 벌써 그 당 내부에서 선거하는데 부정 투표 그런 걸 했다는 거야. 음, 음. 그 당내 투표 같은 거 할 때 보통 저희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당내 투표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건데 그때부터 이미 그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안 했어. 아니, 옛날 얘기지. 훨씬 옛날에. 또 질문. 창원 갑작스런 어떤 사건도 있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다 이제 경기동부여다 쪽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아니, 그 차원 간첩단은 이제 북한 측이랑 연결하는 고리. 그거지.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산주의자들, 이미 간첩들이 해야 할 일을 상회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단지 북한 측하고 구체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보고하고 이제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런 연결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북한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에 있는 지하 조직을 관리할 때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런 조직이 있고 저런 조직이 있고 이제 있잖아.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서로 만나게 하지 않아. 이 지하당 조직은 저쪽에서는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서로 전혀 몰라.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얘도 간첩이고 얘도 간첩인데 말하면은 서로 간첩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점조직으로 계속해서 따로따로 분리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야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 중앙에서 북한에서. 남조선 대남 사업부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이거를 다 통일시켜가지고 한 사람한테 보고받으면 얘네들이 집단으로 항명하고 대신 때려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연락 조직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발각돼서 털린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일단 일명 스토리를 쭉 들었잖아요. 음. 김현지라는 사람이 제일 근무하는 사람. 제일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싱가포르의 장 음. 그때 저도 뭐 찌라시 제가 본 게 김현지가 뭐 아들이 싱가포르 가 아들 있고 싱가포르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이지 설 그건데 정말로 그럴지는 모르지 모르지. 근데 지금 그 그거를 저수지라 그러거든 저수지. 그 대장동 사건의 그 돈이 어느 그 저수지인데 저수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설왕설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대장동 사건 처음 파악할 때 윤석열 대통령 그 저기 그 전부터 할 때 걔네들이 자금 추적했을 거야. 그래서 검찰 쪽에는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절대 입 밖으로 뻥끗 못해. 그런 순간에 바로 잘려 잡혀가. 이게 돼 있고 이 돈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지 몰라. 누구는 뭐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을 거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거 몰라.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전체 해먹은 액수가 얼마냐면은 8천억에서 1조거든. 계산법에 따라서 신문사마다 좀 틀려. 근데 최고 1조에서 8천억 사이야.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딘가에 있는 거야. 공중에 나른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이미 그 사용을 한 거야. 사용했는데 상당 부분 어디로 들어갔냐면 법 쪽으로 들어가. 법 쪽에. 그걸 우리가 왜 아냐면은 그 누구야? 운영된 문영배 말고, 유성영 응? 우리 법 우리가 그거 말고 저기 에, 그 대장동 사건에 이름 나온 대법관들이 있어. 대법관 출신인데 대장동에 같이 엮여 있어서 뇌물 뭐 20억인가 50억인가 받은 법관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뭐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돈 나른 애들이야. 대단한 애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옛날에 그 대장동 사건 이거 쭉 얘기할 때 근데 저쪽 애가 말 실수한 게 있어. 뭐라 그랬냐면 뭐 우리 이미 다 작업 다 끝내놨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법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법원은 작업 다 끝내놨다. 무슨 뜻이겠어? 네, 돈 먹이는 건데 배달한 애들이 받은 수수료가 10억 단위야. 정확한 액수인데 권순일이 찾아봐. 권순일이가 받은 뇌물이 얼마인가? 권순일이가 대법관인데 이 재장공 사건 때 이거 뭐 돈 배달한 놈이야. 그러니까 배달한 놈이 몇 억 받았어. 권순일이가. 응? 안 나와? 권순일이가 그 정도 받았으면은 실제 그 돈 받은 애들은 왜? 50억?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50억 받았으면은 이 배달하는 애가 50억 받았으면은 실제 받은 애들은 더 받았지.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뭐 물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으려고 했으면은 다 돈 받은 거야. 그 대법관 정도 되면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해도 대법원에서 다 기각 처리 나오고 무죄 때리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야. 정상적. 오래전부터.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돈을 안 먹었어. 뭐 조이대 정도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올라갔으니까 미처 돈 못 먹였겠지. 지금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희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제 다 밝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진행가 혁명은 안 일어났지, 이제. 하지만 혁명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야.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는 이미 무력화돼서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태는 뭐야? 실제로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한 거와 똑같지. 네,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보면 돼. 지금 이걸 뒤집으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고 싸워야 뒤집을 수 있겠어? 내가 아까 처음에 운동권에서 보는 책 왜 보여줬겠어? 여러분들이 운동권하고 싸워서 나라를 되찾으려면 공부를 해도 더 빡세게 해야 돼. 응? 지금 이렇게 방학 동안에 내가 공부하자 그러고 하는데 응?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사상구장 안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목숨 걸고 그때부터 하는 애들이야. 나도 그때 내 목숨 다 내놓고 한 거야. 내 인생을 거의 바치는 거야. 응? 이 인생 평생 한 길만 가는 거야. 우리가 왜 좌파랑 싸워서 못 이기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시민단체에서 강연할 때 왜 못 이기느냐? 걔네들은 풀타임으로 싸우고 우리는 파타임으로 싸우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그래. 걔네들 그게 직업이고 그게 인생이고 삶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할 거 다 하고 파타임으로 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정말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해요. 음. 학습도 학습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제대로 잘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직업적인 또 뭐 운동 정치인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목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단지 중요한 건 뭐야? 상식으로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서는 이건 얘기가 안 돼요. 뭐에 근거해야 돼? 지식에 근거해야 돼. 지식에.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뭐 AI 혁명도 일어날 것이고 더 빠른 속도로 사회가 이제 변화될 텐데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이론이나 정치 이론이나 이런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원리가 있단 말이야, 거기 원리.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이게 딱 대처가 서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 그냥 세상 굴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그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같이 굴러가고 싶으면 그냥 굴러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상식 수준의 이런 거 갖고서 얘기해서는 안 돼. 정확한 지식 갖고 얘기해. 설교를 하건 뭐라 하건 대화를 하건 그래.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 왜 왔어? 윷놀이하고 윷놀이 재밌더라. 내일 하고 더 하자. 내일 내일 오후에 심심할 때 한 번 더 하고 내일은 뭐 벌고 할 벌고. 성격적. 벌고. 아, 네. 자, 내 설거지? 네. 지는 팀이 설거지. 아, 아, 자, 또 질문 없어? 어, 이거 이게 아까 대중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태 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음, 정부 정당에도 이제 전에 김종인 같이 그런 사람들 있고 한데 김종인이 완전 그런 쪽으로 냄새는 아니지만 그 꼭 저희 순위 저희가 생각했던 이 진보 정당에만 한정해서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김종인은 뭐, 김종인은 그냥 예시이긴 한데 뭐, 그 좀 좌성향을 많이 나타내다 그 사람은 뭐 좌건 우건 자기가 자기 불러주면은 그냥 달려가서 그런 사람이지. 치킨 내부에서도 보면 이제 뭐 하태경은 예전에 뭐 문익환 목사 쪽그 섬겼다고 하고 하태경이는 그쪽 김영환이 밑에 있다는 거야.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거 있지. 그 시대 정신이 원래 김영환이 가는 거야. 그 김영환이가 통역당 해산했잖아. 통역당 해산해서 자기 후배들 데리고 만든 게 시대 정신이고, 걔네들이 북한 자유화 운동 한다 그러면서 북한 저기 만주 쪽에 가서 뭐 작업하고 하는 게 있는데, 김영환이는 좀 희한한 인물이야. 내가 김영환이는 2015년, 16년에 국민 대통합위원회라고 있었어. 박근혜 대통령 때. 광화문에 세문안교회 맞은편에 사무실 있었는데, 국가기관인데, 그 해에 내가 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내가 2년 분과라 그래. 2년 분과에 8명 위원이 있었어. 내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8명 중에 한 명이 김영환이었어. 유석춘 교수가 그때 우리 좌장. 그래서 내가 이 김영환이하고는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만나서 세미나하고 토론했거든, 밥 먹고. 근데 이제 김영환이는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사상 전환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김미영이 알아? 네. 김미영이라고 여자, 비호에. 김미영이가 원래 그 조선일보에서 정식 기자는 아닌데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 응? 근데 이제 김미영이가 그때 뭘 했냐면은, 어, 기사 쓴 거야. 근데 그때 김영환이가 그때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이제 풀려서 한국 나왔거든. 그래갖고 이제 뭐 신문에 뜨고 그랬는데 김영환이가 그때 기사를 뭐 썼냐면은 김영환이가 사상 전환을 했다. 라는 그 타이틀의 기사를 쓴 거야. 그리고 데스크 통과해서 신문 인쇄로 들어간 거야. 근데 신문은 인쇄가 안 나왔어. 그랬는데 김명희한테 김영환이가 전화를 했대. 어. 인쇄가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네가 이렇게 기사 썼다고 들었는데 맞냐는 거야. 근데 얘도 정보가 빠른 거야. 어. 맞다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뭐랬냐면 그 기사 고치라는 거야. 제목을. 나는 사상 전환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왜 없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김명희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김명희가 들은 건데 김영환이한테 나는 대한민국 헌법의 1조 2항과 6항인가 그거를 인정 안 한다. 딱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영토 항목이야. 영토. 응.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그 사상적 전환도 안 했고 북한에 대한 태도도 여전히 예전과 같다. 그래서 빼달라 그래서 그 저기 제목을 고쳐줬대. 응.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 근데 김영환이는 좀 이상한 놈이야. 하는 집도 보면 이상. 그 정부 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특히 뭐라 하자면은 이 탈북자들 왜 그 북한에 풍선 보내고 그런 거 있지. 네. 예. 우리 대북 전당. 외국 전단 그 보내는 거. 그거 하는 사람도 있거든. 탈북 조직 중에. 박성학이 뭐 이런 친구들 맥 열심히 하잖아. 근데 걔네들이 매년 그 펀드 신청을 해. 근데 그게 펀드가 에, 정부하고 유엔에서 주는 펀드가 있대. 그 펀드를 신청하면은 그 단체별로 돈을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어떤 해는 얘네들이 돈을 못 받고 막 그래. 엉뚱한 애들한테 돈이라고 막 그래갖고 싸움 나고 막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대체 누가 이거를 결정하는지 추적을 한 거야. 보니까 김영환이 가고 있더라. 되게 웃기지. 응. 그래서 하태경이는 김영환이 밑에서 일하는 거야. 김영환이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아. 걔네들이 원래 체질적으로 지하 활동하는 애들은 대중 조직에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석기가 굉장히 특이한 놈인 거야. 지하당 조직하면서 자기 얼굴 이름 다 까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어요. 그런 인간이 없거든. 근데 김영환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상적 전환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우리 그 외부 강사 초청, 그지? 근데 김은구 대표가 올 거야. 그래서 김은구 대표는 내일 7시부터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1시간 반 하고 마찬가지로 지문대다 30분 하고 하는데 내일 나한테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경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경제 제도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건 내가 초점 맞춰서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일 재밌는 특강 들었고 나는 또 수요일 오전인가? 내일 내일 몇 시에? 원래 오전에 아, 그래? 그럼 오후에 해야겠네. 오전에 산에 갔다 오면. 하나씩. 그렇죠. 내일은 내가 뭘 할 거냐면은 막스 레닌주의와 네오막시즘 대체 뭔지에 대해서 내가 특강을 줄게. 자, 이상 그 마치겠습니다.
예.